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정사 미래포럼 공동대표 이시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실 김영기 대구가톨릭대 부총장님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대구가톨릭대 부총장님께서는 제32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경상북도 행정도지사를 역임하셨고 노무사법 대학 전입 때 행정안전부 공식위원 위원과 현행 행정사법 개정 제3정을 이끄신 행정사 업계의 든든한 거두목이십니다. 그럼 행정사 미래포럼 제2차 포럼 김영기 대구가톨릭대 부총장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현기 기획협력 부총장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만나서 마스크를 딱 벗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 쓴 얼굴하고 이게 좀 달라서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마스크를 쓰고 강연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행정사회하고 각별하게 어떤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좀 덕담 좀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행정사 리더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감히 발치도 못 따라가지만 제 나름대로 꼭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 시험 합격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직 출신으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어느 이론적이거나 그런 거는 지금 뒤에 보니까 강연하시는 분들이 아주 빵빵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배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무엇을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강의는 뭐다? 어떤 강의죠? 예,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너무 길어지면 그 강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대요. 그래서 저도 교수인데, 교수들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워크숍 같은 데 가면요. 꼭 뒤에 있어요. 교수들이 학생들 뒤에 가면 구성하잖아요. 앞으로 오라고. 근데 교수들 정작 다 불러보면 300명 불러보면요 참 뒷줄이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 끝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심정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실 공무원으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북도청에도 있어봤고 행정안전부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 업무하고 마지막에 지방행정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행정사 업무가 제 소관이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 달렸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 한번 또 찾아봤어요. 새삼스럽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과 선비사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내부에 다 나오는, 국어사전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선비와 관리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다 찾아봤어요. 학예가 뛰어난 지식인.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공인기관에서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긴단 말이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면 또 행정은 뭐냐? 자, 행정사는 그 사자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의미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행정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만 입법,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통치 작용을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가치적인 활동, 이것도 또 행정입니다. 조금 좁게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적극적 작용이나 관리활동. 자, 여러분, 이 행정사라는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좁은가요? 되게 넓은 개념들이에요. 입법, 사법 뺀 나머지 전부 행정이에요. 그리고 또 그 행정이 왜 또 중요하고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에서 정의한 건 여러분 시험 다 치우고 이거 행정사의 정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위탁을 받거나 위임을 받았겠죠. 서류를 작성한다. 권리의무 서류 작성하고 대행한다. 대리한다.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상담 또는 자문한다. 사실조사 및 확인한다. 여기 지금 우리 사회 현상들에서 어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어떤 범위 벗어난 거 있습니까? 이 앞에 뭐 행정기관 업무가 다 빼고도요, 아주 어벽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정체성도 잃을 수 있을 정도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어떤 내 중심을, 그래 행정사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에 새로 이제 오셨으니까 이만큼 넓은 세계를 막 쏟아낼 수도 있고 내 중심을 잡고 일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행정 그리고 행정사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인데, 그러면 행정이 뭐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행정인이 되지 않고 행정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정인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지금 행정국가화를 먼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행정권이 굉장히 발전되고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준사법적 기능도 거의 행정 쪽에서 하고, 유권 해석, 여러분 유권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저도 지방세제 업무를 오래 했는데, 지방세제의 제일 무서운 점은 세법이 아닙니다. 세법은 눈에 다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해석을 해주는 행정부 부서의 사무관과 주무관들의 힘이 더 무서워요. 거기서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 유권 해석, 그 하나가 결국 준사법적 기능까지 다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유권 해석 되면 법원에 가면 그 유권 해석을 보통 따라가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복지기는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행정국가화는 결국은 행정이 사회 안정과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이렇게 행정국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정의 범위, 그럼 여러분 뭐 행정사의 어벽일 수도 있고, 이 행정의 사무가 모두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정사무가 혹시 아시나요? 여쭤볼까요? 뭐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상품 하나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유니 대표님이 상품도 하나 주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젊은 행정사인데 한 4,400개 정도 의뢰들이 하시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사무가 지금 5만 개입니다. 제가 뒤에 한번 이거 다 찾아봤어요. 이게 찾아가지고 미리 찾아서 비교만 해봤는데, 상세한 거는 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저도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출신도 계시고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도 계시고, 이제 행정사 시험을 치르고 대망의 어떤
시험을 치러서 그 뿌듯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고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시는 분들 계시고 공무원 경험이 있다. 예스 하면 낮춰야 돼요. 여기 신청인 입장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야지 몸을 낮췄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 공무원 오래 하고 뭐 사실 중간에 뭐 행정 대학 교수 오기 전에 좀 딴 일을 좀 했는데 처음에 잘 어렵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도르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다가가고 먼저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내 중심을 있으면 안 돼요. 공무원이 돈을 나눠주거나 인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지만 물렀으면 내가 부탁을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걸 빨리 전환시켜줘야 된다. 제가 사실은 공무원에서 대학 교수 부총장까지 와 있지만 여러 가지 겪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들 참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없다. 공무원 해본 적 없다. 행정사 시험 바로 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공무원을 이해를 해줘야 돼. 내 본인이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일을 할 거냐. 여러분 행정사 많고 공무원들하고 바로 지금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잘 없습니다. 그런 직종 거의 없어요. 해당 부처만 가능하지 전 자치단체부터 해서 관련되는 그 대부분의 업역 다른 법령에서 얘기하는 업역 이외에 참 공무원들 만나고 잘 요구할 수 있는 데는 행정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입장에서 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곧 행정이 돼야 된다. 행정인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걸 굉장히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 노무사들의 업역이 행정사를 침범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행정사법을 재상정까지 하면서 추진했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의 가치가 뭐냐? 시대 변화에 빨리 변화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복잡한 민원 절차 그리고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권리 부지를 대행한다. 싼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니 싼 비용이라는 게 뭐 서류 뭐 10만원 20만원 깎아주는 이게 아니고 100억 들 것을 50억으로 줄여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50억에 뭐 우리 수수료 얼마입니까? 1%만 봐도 돈이 얼마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게 결국 우리 행정제도를 발전시킬 때입니다. 그렇게 행정사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주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근데 과거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이제 그 전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 하지만 대수업하고 행정서사 시대 그 당시에 우리 행정사의 위상이라는 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뭐냐?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융합시키고 사회의 변화와 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1890년대 보니까 아까 행정사 한 분 정말 큰일 하셨던데 이걸 다 역사를 다 파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올려져 있어요. 여기. 이 지금 1897년도더라고요. 이 대수업을 시작해서 행정서사 95년도 행정사 2020년도 행정사법이 드디어 개정되고 2021년 올해 대한행정사회가 발족됐습니다. 그 법의 핵심이 통합했다. 모래안이 아니고 이제 힘을 모았다. 법인도 가능하다. 이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 의무 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교육 합쳐서 결국은 전문 직업이 전문 자격사로서의
윤리가 중심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행정사회로 뭉친 이제 여러 행정가들이 이런 행정 발전을 드디어 이제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본격적으로. 근데 그 지난번에 아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때 저는 언제 공무를 시작했냐면 88년도 행정서사 시대 때 공부를 했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정말 행정서사 시대 때 이 정부의 관심이라는 게 너무 작았어요. 거의 뭐 진짜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 그냥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적었던 시대인데 2019년 7월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지금 유윤희 대표님하고 윤석규 지금 동아대 박사님 동국대 박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협회가 여러 군데 나와져 있었는데 노무사 쪽에서 행정사 의벽을 지금 약간 침범하는 입법이 되고 있다. 그 전에 이제 행정사법을 개정하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용이 뭐냐 보니까 우리 부처도 모르고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소관 상임위 노무사 담당하는 곳에서 통과를 시키거든요. 의벽 침범하는 거. 그래서 상임위는 안 되고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우리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유로 아까 위원 얘기도 하셨지만 그 법제처 얘기하고 딱 냈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처에서 그 소관 부처에서 반대 의견 내면 절대로 그건 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지나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하거나 해도 두루뭉실한 경우가 버리면 의견을 안 내거나 하면 통과시켜버려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행정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야겠다.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던 법을 또 재상정해버렸어요. 실무진들은 이것도 재상정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때 이제 이 행정사법을 개정하려다가 여러 가지 국회 정치적인 역할 이런 게 좀 그래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을 텐데 보류 중이던 걸 다시 바꿔가지고 좀 더 보강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아쉬운 거는 행정심판 대리권을 획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넣었더니 법을 개정을 안 시켜줄 것 같아요. 법사위 변호사들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재밌었어요. 그 때문에 많이 재밌었는데 아무리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때 또 법을 또 안 해버리면 행정사업에서 굉장히 요하다. 의벽 지키기 어렵다 해서 이걸 떼고 부득이 재상정을 시켜서 법을 통과시키는 법을 만듭니다. 자, 이제 대한행정사회가 생겼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요즘 대학 교수, 기획부총장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학교의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가서 행정관청이나 사채단체나 국가에 가서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산업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돈 나눠주고 민원 들어주고 정책 하다가 정책에 이런 정책 해주시오 요청해야 되고 민원 신청해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그런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본 게 행정 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규제가 결국은 행정사 역할이기도 해요. 행정 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하에 풀어내느냐가 행정사가 할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사에 요청하는 게 많을 거예요. 최근에 그 정경련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요즘 이게
규제는 옛날에 총량 발표를 했는데 요새 총량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머리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절대 안 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게 3년 동안 신설 강화된 규제가 한 3,151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규제 완화, 손톱 밑에 가시 빼자 다 그렇게 했는데도 규제는 계속 늘더라. 어디서? 안전 분야. 그리고 새로운 분야가 자꾸 생기고 되면 거기에 행정이 일을 하게 되고 또 규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중에 84.4%가 국회 심의도 없는 지침, 규정, 요령입니다. 행정규칙의 규칙 시행령도 아니에요. 법제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 지침, 심지어 전화. 어떤 부처는 전화로 다 전국이 다 전화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그 규제처럼 돼. 그거 다 따라가요. 지자체로 마찬가지. 그래서 그게 31.7%나 되더라. 법률이 아니더라. 보이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 이런 부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될 거고 지금 보시고 있으실 거고 사무 아까 사무 말씀드렸죠. 지금 2009년도 중앙사무가 33,000개였는데 지금 54,497개입니다. 10년 만에 거의 50% 육박하게 지금 행정사무가 늘었습니다. 일이 늘었어요. 큰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국가화 되면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늘어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사무를 없애라, 규제를 없애라 하는데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일은 늘고 새로운 규제는 그만큼 조금씩 갖다 붙여도 또 규제가 늘고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거시적인 환경 혹은 또 우리 내부적인 환경 보시잖아요. 공유경제, 커뮤니티 사회, 커넥티드 연결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SNS는 지금 플랫폼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 테크니컬, 편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친화적, ESG 요즘 나오는 얘기들 이게 결국 문명의 표준이 되고 이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이미 급격한 사회 현상을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대학교 있으면서 제가 산업협력을 해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나 많은 분야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학교 대구 카톨릭 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AI 요즘 코딩 기술도 필요 없어요. AI를 동원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 아주 기본적인 생각만 얘기해주면 이 AI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줘요. AI가. 그런 시대라 코딩도 어려운 코딩 할 거 없이 그런 시대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창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 제가 저기 플랫폼 사업이나 몇 개 이렇게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지금 음성 뭐 인터페이스, 여기 블록체인, 빅데이터, 웨어러블, 이런 부분은 이미 특히 메타버스 쪽도 아주 고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시대 흐름도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까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거치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결국은 완전 탈바꿈이 일어날 거다. 한국 행정에도. 이런 어떤 흐름을 봐야 된다. 2020년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아젠다가 갖춘 완전 탈바꿈입니다. 이거 번데기 좋아하시죠? 잘 먹죠? 이거 번데기 전에 보세요. 유충하고 이 풍뎅이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행정은 한국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결국은 이러한 완전 바뀌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은 이 팬데믹 그리고 경제 성장률 회복 문제, 인구 감소, 특히 인구는 이제 진짜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우리 대구 카톨릭 대학교 예를 좀 더 뒤에 드리겠지만 학생 학령 인구가 작년에요.
지난해 27만 명 태어났어요. 우리 때 100만 명이죠. 근데 지금 그전 한 몇 년 전에 45만, 지금 27만. 20만 명이 대학 들어갔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 정원이 50만이잖아요. 45만씩. 학교 절반은 없어집니다. 그 정도 시대가 됐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다. 요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귀농귀촌이나 여러 가지 또 연구 과제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걸 좀 예측을 했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동이라든지,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창업한다, 개업한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연령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쭉 지금 사회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 이제 앞으로 나이 많다고 사회 참여가 안 되거나 이제 안 될 겁니다. 베리어 프리가 되는 거죠. 나이 관계없이 사회 참여도 가능하지. 완전히 프리한 시대가 될 거다. 그만큼 노인 인구 비율이 초고령화됐다. 4년제 대학 졸업장 주면서 3년만 공부해. 3학기, 1년에 3학기로.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러닝머신을 타버렸어요. 안 뛰면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져요. 학생이 없어서 안 돼, 학생이. 그래서 학생들 유치하려고 지금 사이버 대학 만들고, 학생이 또 어디?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 재교육도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 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규대학 학위 주고, 심지어 고액 기부하는 분들, 우리 가톨릭 경북 군위에 보면 묘원이 있거든요. 가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님들이 가시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하나 뚝 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공로자 묘역기 그래가지고 종교에 관계없이 고액 기부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모시고 또 추모 미사도 지내드리는 아주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혁신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학교도 지금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 같이 어떤 미래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사무하고 규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공직에 안 계시던 분도 이제 여러 가지 겪어보면 아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양쪽이 다 있으면서 지금 너무 이렇게 꽤 사무치게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보세요. 업무를 불이행 하는데 이게 무슨 법령이 없어. 없으면 안 해. 적당히 하는 거. 형식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은행 심지어 2년 전에 바뀐 지침을 안 보고, 규정을 안 보고 2년 전에 규정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는 걸 고쳐준 적이 있어요. 관중심. 아무래도 갑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야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너무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도대체 행정 책임을 지는데 이 민원 처리하는 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민원 조정위원회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 조정위원회는 원국기관이거든요. 근데 민원 조정위원회를 자꾸 거치면서 조정을 거기 되면 해줄게. 인허가를. 그러니까 안 해주고 민원 조정위원회를 계속 돌려요. 자, 2년, 3년씩 지나가면 의하는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돼? 이게 자를 수가 없더라고. 이런 경우. 그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정말 민원인과 고충인들의 어려운 점을 좀 고쳐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 책임질 필요는 없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령상 잘못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줘야겠다. 행정상.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세대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여기도 MZ 세대들이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기라슨 같은 분들은 연세들이 좀 드셨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 계시네요. 이 젊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 전에 공무원들하고 또 틀려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자기 업무 범위를 굉장히 지키는 사람들. 자칫하면 그래도 뭐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법이라 생각하고 딱 지키기 시작하고 이거 내 업무 아니다 하면 절대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야 되겠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카운터파트로 뭔가 받아내야 돼요. 보충인들이 보충을 들어줘야 돼요. 본인을 구제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자, 행사 인내학 키울 때 오늘 마침 아까 말씀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오늘 멘토들을 한 분씩 잡아야 되겠더라고. 오늘 고주문이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유 대표님 말씀이 그걸 못 하신다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정보는 거기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붙잡고 소주 한잔 하면서 아니면 얘기하시면서 오늘 선배님들 다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음 일체는 다 못 모일 거고. 그래서 멘토를 만드세요. 멘토링을 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어떤 일을 가서도 딱 듣고 체험하는 게 최고지. 아무리 책 들여다보고 내 혼자 대고생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토를 잘 붙잡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능력이 중요하냐? 전문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어느 한 분에 아주 독보적인 관계 쪽 사람이 돼도 좋지만 전체의 시야는 여러분이 갖고 계셔요. 그래야 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스페셜리스트가 되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아까 유 대표님 좀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셜 이펙트가 아니고서는 그 돈이 자꾸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질 때 행정사회의 미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의 발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실력을 발휘해 주셔야 행정도 같은 행정인으로서 행정도 발전이 되고 우리도 어떤 미인이 났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짧지만 지금 이제 30분 됐죠. 이제 마쳐야 됩니다. 더 유리하면 이제 조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내가 행정입니다 생각하고 행정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연구하시면 답 나온다. 그리고 그 많은 분야들 새로 발전할 분야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디 요즘 행정사를 많이 이렇게 하신대요. 여러 가지 기업 컨설팅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들 행정 기관들하고 이렇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데 그 행정사들이 많이 그 유일하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행정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미래는 곧 행정 발전의 미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두서없이 자료도 그냥 영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 가져가서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행정사에 깊이 있는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신 미래포럼과 대한민국사에 여기 계신 여러분 멘토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준규 민행입사 행정사법인 대표님께서 발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준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합동사무소 민행입사 대표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선생님, 부기행정사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제가 먼저 발제를 하기 전에 뭐 하나 좀 표현 좀 해볼게요. 자, 행정사업 개업하시겠다 흔들어보세요. 많이 하시네요. 예, 내리시죠. 좀 잠깐 실패한 것 같아요. 좀 적게 들으셔야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필드에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부행정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보다도 내년도 2022년도 연말에 출석에 많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생각하고, 행정사건사무소 민행입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저는 비즈니스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사무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자를 갖게 되면 저희 업종 업체의 서비스업 행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앞에서 좀 자랑 좀 할게요.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대표가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사진과는 제 실물이 좀 상이한 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 핸드폰 번호 넣어놨고 연락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제 이력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좀 저희 멘토님께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으면 석사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항복훈련 종합평가단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방통위소관 인터넷 진흥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로는 좀 특이한 이력이죠. 저희 브랜드는 민행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행행정 24시간이면 되는 거 해가지고 민행입사로 표현했고요. 예, 저희는 대표행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본점, 그리고 강남 백밀 사거리의 제2본점, 그리고 대구, 부산, 제주도에 각각 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민행입사로 활동을 하고 12월부로 다음 주에 행안부 인가 들어가는데 행정사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인증도 모든 공공기관 포함해서 저희한테 행정자문 기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행정사님들이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고 행정사의 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입으로 행정사의 업역을 확장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그곳을 가서 내가 자문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셔야 우리 업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사무소장만 보시는 바와 같고요. 대전 본점은 대전에 제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본점에 대전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있고 실제 오시면 100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실은 의뢰인들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직접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로 안 돼요.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업역에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014년 1월 2일자로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했을 때도 후배 행정사들 둘 데리고서 30대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행정사 실태는 자택 아니면 상당히 불가한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다소 아쉬운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고 저희를 모토로 해서 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주요 업무입니다. 참고로 대표행정사님 저는 음주운전, 타산서 진정서 작성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시죠? 아직 어떤 업무인지 모르시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사단법인 설립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는 바로 기업과 기술 인증부터 행정사업을 시작했고, 사실 1년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3년차가 지나가면서 기업, 기술, 최근에는 작년도부터 저 기관에서 오히려 공공기관 연구 영역을 주는 형태고, 가장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최근에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하는 곳에서
우수 지역을 선정해달라고 사실관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부 대표가 열심히 지금 계획서 작성하고 현장조사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활로가 개척될 거고 그런 모토가 뒤에 부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는데 거창하죠? 어떤 여러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위네이사가 어떤 브랜드의 힘으로 맨파워들로 어떤 모델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한 페이지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걷고 그리고 어느 순간 유치원을 가게 되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기업도 그런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초기에 설립이 되면 나중에 성장을 하고 성숙이 되고 이 성숙기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러면 우리의 행정사 영역은 바로 이 도입기와 성장기에 집중을 해서 포커싱을 해주면 행정사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뭐 유치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일련의 학위 과정을 밟게 됩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3년 안에 플랜을 짜줘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옷을 입혀줘야 되고 따뜻한 집을 줘야 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집을 이전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필요한데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기업도 지금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풀어야죠. 근데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기업 대표가 갖고 올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들이 필요한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소설연구소의 설립 또는 ISO 9001, 14001 그 다음에 또 전담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각각 벤처, 이노비즈, 메인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가기 시작하면 기업의 전체적인 삶의 커리큘럼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미네미24가 시작한 태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 자문단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네미24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나름 아직까지 뭐 정확한 지표 없이 평가는 되고 있지만 잘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 특화 환경 솔루션이라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세무사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세무사 하면 뭐죠? 기장. 혹시 세무사 하는 업무 모르세요? 기장 아시는 분, 기장이 뭐다 아시죠? 기업이 돈을 쓰면 그 돈을 관리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2018년도에 행정기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행정기장이 뭐냐면 기업도 행정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세무, 회계 관리하는 직원들이 회사의 모든 문서를 관리해요. 자, 그러면 그 문서 관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인 행정사가 그 기업의 생리에 맞게끔 필요한 서류를 구성해주는 것이 바로 행정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2년도 1월부터 저희 행정기장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들어갈 건데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까지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두기 행정사님들도 저희가 도대체 쟤네들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왜 행정기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관심 갖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서두에 김영기 부총장님께서 인공지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기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하나의 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위치정보 사업을 하나 얘기가 아니라 그 기술의 파트의 큰 범주의 하나가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또는
여기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거리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위치 정보를 제공할 때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이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위치 정보 사업자라는 인허가권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굉장히 진행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 회사 있죠? 여기 알만한 사들 눈에 보이실 거죠? 여기가 다 미네이십사에서 진행했던 인허가입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부터 현대테크고 계열사들 그리고 이번에도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존 아시죠? 골프존에서 스마트워치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미네이십사에서 위치정보 사업자로 인허가권을 따졌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좀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돈이 되는 업무입니다. 네, 인허가 자체가 1,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미네이십사에 의뢰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특히 왜요? 대기업들은 계열사들이 있고 사내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치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무작정하면 안 된다. 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제가 위치 정보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절대평가 개념으로 해서 행정부서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도 됐지만 2022년도 5월부터는 등록제로 바뀌면서 현장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자, 현장 컨설팅은 IT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정보 사업을 2016년도에 공인행정사업부에서 처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행정사님들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하셨겠죠? 저걸 왜 해? 근데 지금은 미네이스가 올리면 무조건 따라와요. 몰라도 일단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테이크아웃이 되지만 내년 5월달부터는 등록제가 되면서 실제 현장, 기업 현장에 가서 서버, 시스템에 대한 구축 컨설팅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습이 되고 공부가 돼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에 대한 행정 전문가로 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미네이십사는 도대체 대표 행정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발굴하지? 근데 김영철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모 회사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2021년도 1월부터 11월 26일까지 87,930건이 올라옵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행정사들이 컨텐츠를 올린 개수예요. 그런데 저희 류윤이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네이버 블로그가 탑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당연히 처음 시작하셔야겠죠? 그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단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서 나머지 좀 부수적인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 우리 행정사님도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한번 잠깐 네이버 앱에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이버에서 박준규 행정사 검색해 보시죠. 네, 박준규 행정사 검색해 보시면 제 프로필을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최근에는 저는 이제 인스타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좀 한물 갖고 인스타에 연동한 페이스북 연동되지 않습니까? 인스타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인스타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건데 제 닉네임이 마틴_준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타겟팅은 물론 이 블로그의 대부분은 40대에서 50대 또는 60대까지 타겟팅이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주요 소유처가 어디입니까? MZ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MZ세대가 지금 뭘 하는지 봐야 됩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 가면 인스타 올립니다. 그죠? 인스타, 젊으신 분들 중에 인스타 한 번도 안 올려보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그 인스타에서 제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혹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사님들에서 이거는 좀 팁을 하시는데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카드 편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올려요. 근데 안 봐요.
안 봐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혹시 제 거 인스타에서 보시면은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평균 80타 중반 정도 이렇게 치는데요. 그런 골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분이 뭐 하는지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 사람이 행정사구나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젊으신 분들이 MZ세대가, MZ세대 표현은 좀 우습지만 20, 30대에게도 행정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향후의 비즈니스의 마케팅 모델은 뭡니까? 블로그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인스타, 그거보다 더 나은 채널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하나가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끼워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뭘 올렸냐면 모 교도소에서 재수자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랑스러우신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는데 그런 업무가 물론 제 마음의 개인적인 감동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개선해주는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변호사 겠죠? 근데 이제는 행정사를 찾고 있구나, 행정사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타겟팅을 하셔야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게 거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라고 표현을 했을 때가 가장 키워드 순으로 쭉 나열됩니다. 이거 기준이 저희가 네이버든 인스타든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키워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제의 마지막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장 수요조사에 대한 마지막인데 보시면은 행정사가 쭉 많죠. 자, 그러면 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지금 하단에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거 별로 없죠. 저희는 그런 업무를 좀 타겟팅을 합니다. 자, 수요는 적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은 명확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배웠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떨어지고, 수요가 적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수조사 제품 올리면 이거는 1년에 60내면 안 돼요. 1년 이상 갖고 업무를 끌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대신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착수금이 6천만 원에 잔금이 원래 송금보수는 안 되지만 잔금 개념을 해서 우수조사 제품을 등록이 되면 3년 동안 매출의 1.5%, 그 다음에 연장하면 매출의 1%. 근데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네기타의 주요 전략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행정심판 아니요, 음주 아니요, 출입국 아니요, 사실조사도 아니에요, 사단법인 아니에요. 그쪽 실제 업무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출에 큰 영향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술인증 삭제, 학교 통역 안 해요. 힘만 들고 돈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로서, 행정 전문가로서 뭘 해야 되냐면 기업에 포커싱한 기술 또는 기업 인증,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게 미네기술사의 브랜드 마크가 되고 향후의 방향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영향이 되고 어디서 그냥 퍼왔습니다. 균형점에 있어야 된다. 자, 저희가 행정사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웠던 게 조금 우리가 서로 비유하기 불편하지만, 자, 변호사. 우리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죠? 길거리의 변호사, 행정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변호사와 행정사는 분명히 명확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자체가 마케팅입니다. 이해가세요? 변호사면 무조건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능력, 역량 따라가겠고. 근데 행정사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계속 증명할 거예요. 행정사 명함 내렸어요.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네. 행정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897년에 그리고 행정서사를 시작한 이 격동의 시간에 행정사는 가장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더 해야겠죠? 왜? 음악이 블루오션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네이버 블로그만 해요. 블로그만 행정사들이 사무실에 블로그만 올립니다.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배지를 걸고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공익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직이 될까요? 아니요. 이 배지에 맞는 그리고 내 타이틀에 맞는 내 옷에 맞는 수익이 창출돼야 바로 행정사가 전문직이라는 표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블로그만 해요. 블로그만 사무실에서 잘해요. 근데 민행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생각 다 하고 대표들 그리고 부대표들은 다 현장을 나갑니다. 유윤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빠요. 미칠도록 바빠요. 오늘 아침도 9시부터 계속 상담하다가 기차 놓쳤습니다. 부대표하고 일하다가 죽겠어요. 근데 그 정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희도 많이 이제 시험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딱 한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대충 활동 하지 마세요를 꼭 얘기해야 돼요. 부기행정사인데 선배님들 대충 활동만 하지 마세요. 아시죠? 행정사 욕구 있는 일입니다. 행정사가 됐을 때는 2년 동안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나가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각오로 하셔야 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균형 있게 하시되 우선은 나가세요. 나가서 기관이나 어디든 만나시고 정 안 되면 오세요. 저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대전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있고 저희 서울 정도 하루 정도 이틀 오는데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오시면 제가 노하우도 안내해드릴 거고 또 여러 행정사님들 의견 들어보세요.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이 보니까 이게 제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STP를 있더라고요. 경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세분화는 명확하게 타겟팅도 있고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민행24 행정사 하면은 대부분 전문직들이 좀 웃게 보면 민행24 브랜드를 보면 다른 사람들 저희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민행24 브랜드를 보면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략을 썼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책을 진짜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감성적인 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시대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뭐 트렌드 코리아든 뭐 모바일 미래 보고서든 이런 걸 좀 봐서 키워드를 좀 뽑아내요. 당연히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를 발굴해서 그 다음 연도에 무조건 반영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고 행정사로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우리 부기 행정사님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 영역에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진짜 불러오셔니까 대신에 한 가지 저하고 약속해요. 2년 동안 죽자마자만 노력하십시오. 아니면 오세요. 2년 동안 나 진짜 죽을 정도 했는데 오세요. 그런데도 안 돼서 저희가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년 안에 제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한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서 행정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또는 적이 될 수 있고 또 필드에서 좀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규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재윤 유니콘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님의 말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콘 행정사 사무소의 노재윤이라고 합니다. 기수는 5기고요.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5분의 행정사님하고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수석 하신 분 있으십니까? 수석? 없어요? 그럼 네? 사석 없으세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뒤에서? 근데 저도 거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네. 그 기본 압니다. 네. 막그 8억짜리 집을 5억에 산 느낌. 네. 저 책이 저도 2차 공부할 때 마지막 그 시험 치기 전날에 한번 쌓아봤는데 그 느낌 알죠? 네. 하여튼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실무교육이 이제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달에 붙었는데 3월까지 그것도 3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서 너무 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 달에 대한행정사 통합협회에서 교육 다 법정 교육 다 받으시고 바로 실무에 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005기니까 2018년도 3월에 법정 교육을 받고 6월부터 영등포 구청에 있는 은사합동 사무소에서 월 한 25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업을 시작했고요. 저의 첫 번째 행정사 업무, 돈 받고 한 업무가 진정서였습니다. 진정서. 근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찾아갔습니다. 네. 마트의 사장님이었는데 찾아가서 정말 열심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혹시 토지 수용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법정교육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토지 수용을. 그런데도 얘기했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 보이는 드림마트라고 그 신림 미림여고 사거리에 영업 보상 그것 때문에 요거는 이 사장님이 그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셨었어요. 계약을 하셨다가 저랑 또 이중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쪽 사무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차수금 75만 원. 네. 사실 75만 원을 제가 드리고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받고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부에 우리 김 대표님 토지 수용 강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파티인데 그리고 보통 아시겠지만 착수금 일정 부분 받고 그리고 증여분에 뭐 10%, 15% 이렇게 받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영업보상이어서 영업보상 거의 매출로 하거든요. 비교적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진정서 그거 하나 때문에 토지 수용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요. 마음가짐은 내가 행정사 업계에서 내용 중용 1인자가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마케팅도 하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내용 중용 썼습니다. 아마도 진짜 저만큼 내용 중용 많이 쓰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3, 4시간을 고민을 합니다. 법률 검토도 하고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는데 나중에 되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내용 중용이. 그리고 이제 이게 18년도에 제가 지금 뭐 했던 업무인데 요약한 게 아니고요. 저기 갑니다. 네. 6월부터 12월까지 저 업무가 같아요. 뭐 내용 중용 몇 개, 진정서 몇 개, 거의 다 겁니다. 학폭은 12월에 터졌는데요. 12월에 저희 고객님이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셨어요. 네, 3학년이 4학년을 때렸는데 전학처분이 난 거예요. 전학처분이. 네. 여기 계시는 김민구, 우리 행정사님. 네. 학폭 전문가시긴 한데 나중에 2부 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이 4학년을 때렸는데 최고의 형벌이 전학을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를 이제 썼죠.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는데 졌어요. 졌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폭력에 이제
고박하라고 해서 이거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각성, 지는 지속성, 고는 고의성, 그 다음에 화해의 정도, 반성의 정도. 그래서 심지어 고봤는데 지속성도 없었고 폭력성도 세지 않았는데 전학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 써서 졌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우리 고객님이 또 사건을 터뜨립니다. 또 다른 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겼어요.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집행정지 신청해서, 처음으로 집행정지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너무 기뻤고,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이겼을 때 기뻤고. 그래서 첫해 제가 번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월이 아니라 1년 차에 600만 원. 네, 다른 분들 놀라시더라고요. 되게 작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너무 커서 놀랐어요. 첫해 600만 원. 근데 저희 행정사는 아시다시피 실무 수습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별일사, 세무사, 변호사 다, 노무사도 마찬가지로 어디 들어가서 월급을 받거나 안 받거나 실무 수습을 할 수 있는데,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행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해부터 마이너스 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좀 그렇게 먹으시면 되게 편할 겁니다. 1, 2년 차는 내가 실무 수습하는 기간이다. 마이너스다.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때 버티시면 이제 성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협회에 이제 봉사하고 들어갑니다. 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법정 교육도 관리하고 교육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기업소설연구소를 설립해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이 행정사를 추천한 것도 IT 개발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건,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죠. 기업소설연구소는 대략. 근데 얼마를 수익률을 당연히 모르니까 제가 답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잠깐 하다가 빨리 80만 원인가 했더니 당장 내일 좀 만나자. 알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기업소설연구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네이버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미팅을 가는 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얼마가 시작할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200~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짜증이 나면서, 그렇지만 이미 뱉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들어갔죠. 아는 건 봐. 갔더니 다 이제 업무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업소설연구소에 인증서를 전해드리고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처럼 양심적인 행정사를 처음 봤어요. 갑자기 양심적인 행정사를 했어요. 그때 대표님한테도 얘기했을 때, 행정사님, 제가 솔직히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싸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이미 뱉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해주실 때가 많아요. 대표님이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반해서 그다음부터 벤처기업이 할 수 있네. 예, 해드리고. 인허비지를 할 수 있네. 해드리고. 이러다가 제가 기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 회사 때. 이 회사 때문에 연관된 일만 한 6건 정도 했고요. 저한테는 되게 귀한 의뢰인이었고 회사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셔서 의뢰인을 만날 때 하여튼 최대한 한번 통지통일권으로 한번 좀 응대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협회에서 나와서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이죠. 이제 2020년도 이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스크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양재로 오면서 마스크 몇 개 업체를 했지? 세어봤더니 15개 업체만. K2, 80, 94, 디말 3개 하는 경우도 있고 4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대위 출신 파트너 회장님하고 작년에 하반기에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7월 이후에, 8월 이후에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돈이 그냥 쑥쑥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저는 약하고 유총장님 친한 행정사님 중에 원탑이 계신데 유튜브 촬영하는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억입니다. 1억을 넘기셨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을 때 뭔가 솔직히 저는 코로나가 싫지 않았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제약업체 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저 치료제를 개발해서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기사 보면 짜증나. 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행정사 5분에게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응해 주셨는데, 첫 번째, 개업 당시 목표가 있었나요? 두 번째, 전문 영역이 필요하나요? 세 번째, 행정사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로 성공하기 위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행정사는 합격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합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돈. 내가 행정사를 먹고 살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어딘가에 걸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기 나온 분, 이제 소개할 분도 마찬가지고 다 저쪽으로 나왔어요. 저는 학원 운영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행정사를 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다 학원 말렸는데 1년차 때 매일같이 학교했습니다. 다시 갈까? 단과 학원을 만들어볼까? 네. 1년에 600만 원 갖고 못 벌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광정 행정사님, 이분은 7기입니다. 안산에 있고요. 고장역 앞에 가시면 출입국 사무소가 안산 출장소, 안산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입국 행정사 전문으로 하시고 중개사도 같이 하세요. 이분은. 자, 질문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안산에서 인정받는 행정사가 되고 싶었고 아직도 꾸준히 공부하며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자, 전문 능력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와 관련한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이든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든 제일 잘하고 싶은 영역을 기본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지식을 습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과 단점. 장점은 개척할 업무가 다양하고 내가 개척한 업무는 본인이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매우 밀접한 자격이다 보니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교류가 발생합니다. 단점은 업무 영역이 방대하다 보니 개업 시에 그에 관련한 잡다한 지식까지 습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자격사에 비해 다소 진영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단일화된 행정사회가 안정되면 당연히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성공하기 위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개업 행정사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본인의 전문 분야나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어떠한 행정사님과 같은 훌륭한 선배님, 행정사님과 친분을 쌓는 것이 개업 시에 매우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 행정사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험 합격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사랑하는 와이프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당신이 많이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이제 당신 녹여서겠다고, 이제 동뭉치 손에 쥐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행정사님들은 행운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벌써 좋은 선배님과 멋진 교육 동기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업 전에 실무에 대한 꼼꼼한 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실무에서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님들의 건강과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안산 출입국 행정사 신강정원님. 이분은 정말 멋있게 사세요. 주말 되면 이제 할리 오토바이 끌고 2번 딱 하시고 하여튼 7기 회장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박성민 행정사님인데 이분은 그 출입국 전문 행정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출입국 투탑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업무 확장을 더 하시기 위해서 출입국도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최근에 시흥 그 이주민 단지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사는 그 집단으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그곳에서 출입국 업무도 같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박 행정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있었으니까 다른 거창한 목표는 없고 4인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월 수익 400만 원 목표를 달성만을 생각했습니다. 자, 4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문 영역이 꼭 필요하니까 경험상 한 가지 이상의 전문 분야는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한 가지 업무만 고집하다 보면 그 분야 정책 등 환경 변화로 오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과 추가적인 분야 개척은 선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점. 직장인과 비교해본다면 스스로 창의적인 사업 주체가 되므로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타 자격사와 비교하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다는 광범위한 업무 영역이 존재하기에 자신과 맞는 업무 분야를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견이지만 자식이 커서 원한다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후 그 쌓은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를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박 행정사님은 지금 물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려주시기 전에 빨리 찾아가서 배우십시오. 단점, 위에 따른 단점이 존재하며 자기역사의 위상이 대중적이지 못해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실무 환경의 부재로 본인이 투자 후 현장에 투입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덕목은 무엇입니까? 센스와 열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뭘 해야 됩니까? 행정사를 평생 업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간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적지 않게 소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합격자들에게 행정사를 평생 자, 정상에서 만나봅시다. 네, 정상에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원택 행정사님. 오원택 행정사님이 2기시죠? 이분은 안 하는 업무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폭넓게 하시고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출입국 정말 다양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태기 전사님은 아주 핵심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는 행정사만의 전문 영역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타 자격사들처럼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 인식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전문 영역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행정사로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본인만의 전문 영역 개발이 필요합니다. 행정사의 장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행정사님들은 보면 한 10시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하시니까 퇴근도 6시에 안 하세요. 4, 5시에? 네. 10시에 러시아워 피해서 갔는데 또 러시아를 피해서 또 퇴근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덕목은 무엇입니까? 열정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행정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본인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꾸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행정사 홍보에 힘썼으면 합니다. 자,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김은세 행정사님, 김은세 행정사님은 목동 출입국 앞에 사무소를 하고 계시고 당연히 출입국 업무의 대가십니다. 기수는 3기. 목표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행정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막연했습니다. 행정사 자격을 하나의 스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개업할 생각 꿈도 꾸지 못했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고 무슨 업무를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것저것 특강을 다녔습니다. 아마도 제가 행정사들 중에서 특강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강의는 똑같은 강의를 5번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강의는 무조건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적합한 분야를 모색했습니다. 전문 영역, 당연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영역이 없으면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고 추진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세무 분야는 세무사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노무 관련은 노무사가 하듯이 행정사도 자신의 주된 업무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모든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타 자격사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행정사는 자격증 취득만으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경력이 풍부하거나 행정사 외에 다른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달리 오직 행정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곧바로 개업하기 꺼려하고 실제로 개업한다고 해도 폐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행정사 자격증만 있는 경우라면 빨리 자신이 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싶다면 언어 소통 능력도 키우고 출입국 관련 법률 학습, 법무부 지침 등 숙지해서 즉시 상담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이 자유로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허가 업무나 법인 설립, 인증 업무, 보상 업무 등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점, 행정사는 군대로 표현하자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주력 전투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입법과 사법은 주력 전투부대인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후방지원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는 무한히 넓은 업무 영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점도 행정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은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거나 준비된 사람들과 달리 아직 준비가 덜 된 행정사들은 업무 범위가 넓어 빨리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찾지 못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행정사 개업 후 1년 내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착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신속히 자신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서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덕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출입국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나름 행정사가 갖춰야 할 덕목 13가지와 사무실 업무 서비스 현장을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덕목으로는 신의 사무실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가지를 신의 사무실부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업무 서비스 현장은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상 편집을 했고,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폭넓고 깊은 지식함. 정말 존경합니다. 자, 다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 특강을 많이 듣고 마케팅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사들 중에서 잘한다 싶은 사람들을 선정하고 벤치마킹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쉬지 말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주가 있다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행정사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법정 실무교육 8일을 수강해야 하는데, 실무교육은 업무를 개발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법정 실무교육을 빨리 받고 자신의 어떠한 분야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개혁 중인 행정사 사무소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분야의 경우 그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와 변호사 이외에 전문사 자격사가 없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분야의 선두 그룹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행정사 자격증 숫자가 너무 많아서 행정사에 장래가 없다거나 자격증의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행정사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소리 없이 조용히 잘 나가는 행정사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행정사를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나름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일에 대한 재미도 있고 노하우도 쌓이고 보람도 있고 소득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히 넓은 행정사 업무 중에서 본인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분야를 선정한 후에 집중하여 공부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로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강성찬 행정사님, 저 1기 분이시고 인천에서 활동하시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곧 수험생과 대학생이 될 시기라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고 그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했습니다. 행정사 자격 덕에 외벌이로 대학생 셋을 대출 없이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출 없이 셋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알바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용돈까지 지어주면서. 전문 영역이 필요합니까? 전문 영역도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제너럴 리스트에 가깝지만 스페셜 리스트의 영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제너럴 리스트의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경력에 맞추어 스페셜 리스트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자신의 경력이 부족하다면 경력 계획을 수립해서 경력 관리를 통해 전문 영역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점,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자격사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나의 정체성이 이미 행정사로 굳어졌다는 점. 자, 단점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 자격을 단지 서브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행정사 자격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행정사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는 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자,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고 지적이지만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열심히 관찰하자. 행정사 업무가 광범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업무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선배님들 블로그를 방문해서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출입국, 행정심판, 음주운전, 법인설립 등 외에 글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너럴리스트로서
출입국, 행정심판, 음주운전, 법의 설립 등을 잡으시고 스페셜리스트로서 특별한 분야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실 준비하자. 일반적인 분야 이외에 특별한 분야에 대해 방향을 잡았다면 진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 가입하고 관찰합니다. 자료실을 방문하면 민원 서식과 매뉴얼이 업로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운받아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부처에 무슨 업무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무엇인지 혹시 해당 부서에 매뉴얼이 있는지를 문의한다면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적당히 준비하자.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후에 시장에 진입하려는 마음을 접으십시오. 실무를 하기 전에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실무를 하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완벽한 준비 후에 진입하겠다는 생각도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정도만 한다면 진입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의 행정사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고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아서 질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의를 갖추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크고 길게 보자.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기를 원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영업 방식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사님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 후 고민이 더 많아지셨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행정사업을 통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신입 행정사를 위해 한두 분께 사무실을 1,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혹은 사업자 등록증만 원하시는 분들 3분에서 4분 정도 사업자 등록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는데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도 비상주라고 해서 보통 15만원, 20만원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연락을 저한테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주시면 특히 이제 인천 사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오신 거. 네, 그래서 우리 5분 행정사님들 얘기를 들어봤고, 저는 제가 1년차 때 600만 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월에 600만 원을 넘길까 말까는 고민을 안 합니다. 감사하게도 600만 원은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1년차에 그 600만 원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나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 행정사님을 만난 거,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IP 하는 친구,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5분의 행정사님, 저희 협회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운은 사람이 일어나, 다 사람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런 미래 프로모 같은 이런 포럼, 그리고 협회에서 주최하는 강의, 여러 모임에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행정사님들과 교류하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동기니까. 동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행사, 좋은 포럼을 통해서 꼭 참여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예를 들어 연락처를 이신희 행정사님이 통합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단톡방이나 밴드나 연락처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소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1년 차에 1년 뒤에 한 요 시점에서 저를 만나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너보다 많이 벌었다.
야, 1년 차에 2천만 원 쉽던데?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도 그 금액에 못 미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는 마치고요. 2부 순서는 이제 한국 시장행사 정상회 학회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게 됩니다. 바로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